자, 그래서 1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민간 신앙에 들어있는 그 해악의 정서를 살펴봤고요. 뭐 기면 기와 장승, 뭐 사찬원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고대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악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건 이제 귀면 기와예요. 기와를 할 때 이제 그 귀신의 얼굴을 놓는 거는 이제 화마, 불이 나는 거를 막고 또 이제 집안에 사악한 잡귀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사악한 귀신의 얼굴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벽사의 용도예요. 악을 물리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귀면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강하게 표시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악한 모습으로 이 귀면을 만드느냐가 이 관건이에요. 이 중국 귀면을 보면은요, 이게 중국 거예요. 눈이 조그만해요. 눈이 조그만해서 쫙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 인상이죠. 그 일본은요,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아주 간계하게, 일본성이 좀 들어가죠. 간계하고 사악한 귀신으로 들어가요. 그 일본이나 중국의 귀면을 보면은 이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고 선이 악을 눌러야 된다는 요 의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거를 보면, 우리나라 거는요, 이 눈이 굉장히 커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나온 귀면인데요. 전부 다 눈이 커져요. 이 놀란 어떤 토끼 눈처럼 굉장히 커지고, 뭐 입은 쫙 벌리고 있지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귀여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양자 감정인데, 이것도 보면 이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거 보면은, 귀신들 냄새를 맡기 위해서 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화난 표정을 짓기 위해서 이씨 하면서 여기가 이제 주름이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볼에. 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씨 하면서 주름이 생겼는데, 눈알을 막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꼭 무섭기만 한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귀여워졌어요. 조선시대 거는 이제 귀여워져 버렸는데, 무서움과 귀여움이 이렇게 시대마다 약간은 변하지만 이게 양가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이 한편으로는 적을 물리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포용하고자 하는 그 양가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특성이 거의 모든 우리 한국 미술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더라고요. 귀면뿐만 아니라요, 장승에서도 그럽니다. 장승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장승인데요. 이 장승이라는 거는 용도가 이제 마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사악한 기후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귀면과 비슷한 용도이기 때문에 벽사의 용도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흉악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승은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입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정이요, 굉장히 어려운 표정이에요. 눈이 이렇게 크면서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표정 띄는 사람은 그 코미디언들이 웃기려고 지금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모든 장승에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눈은 그 사악한 기운을 색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악을 색출하려면 눈은 커져야 되는 것이고, 또 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포용의 의미를 가지고 미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묘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예술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좋은 초상화는 그 사람의 아주 미묘한 감정을 드러낼 때 좋은 초상화라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게 선과 악이 그렇게 분명히 나뉘지가 않아요. 본성 안에는 선과 악, 음과 양이 공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현이 될 때, 기질로 그것이 발현이 될 때 선과 악으로 분리돼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올 때. 그러니까 본성에서는 양과 감정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은 이 양과 감정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저는 그 예술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발현이 됐을 때는 이윤법적인 대립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고, 그런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을 때는 분리되기 이전에, 선과 악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 본성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귀명이나 장승의 이 표정은 우리의 그 본성의 상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어른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부모님들 또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꾸짖으면서 야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도 이렇게 정감을 가지고 또 언젠가는 네가 그거 바뀌어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네가 잘못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예. 선악이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에서는. 저는 이 표정에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읽어낸 거죠. 지금 그리스 조각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르카익 시대의 조각입니다. 저 시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이집트 조각들은 다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미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굴에 다 미소를 짓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시기에 나오는 조각들은요, 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 창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저 시기에. 그래서 저런 특징을 그냥 아르카이크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 시기가 아르카이크, 클래식, 헬레니즘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초기 그리스인데 저 시기의 조각을 그냥 아르카이크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소는 아르카이크 미소예요. 이거는 어떤 그 절제된 어떤 감정에서 오는 미소예요. 그러니까 서양식의 미학으로 보면 우미죠, 우미. 우미하다 얘기하잖아요. 우아한 미소죠, 우아한 미소. 근데 이거는 그런 우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악이라는 거죠, 해악. 해악적 미소예요, 이 미소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마다 표정이 다 달라요. 만드는 사람마다. 아까는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초상을 만들어요. 어떤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조각은 관념적이거든요. 근데 미소가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별로 무섭지 않은 이빨을 가지고 수염을 땄어요. 바람이 날린 수염을 따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장승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몸뚱아리는 단순하게 하고 얼굴 표정에서 모든 걸 표현해요. 자기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얼굴로 승부를 거는 거죠. 몸은 단순하고. 굉장히 현대적인 저는 조각이라고 봐요. 이제 이 서양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관심 갖게 하는 거는 현대에 와서 그 후기 로댕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요. 초기에는 로댕도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같은 어떤 사실적인 조각을 시도하다가 후기에 가면은 조금 더 정신적인 걸 표현하려고 하면서 이 발자크 상을 주문받아가지고 문인협회에서 그 발자크 그 초상 조각을 주문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발자크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죠, 로댕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발자크의 그 복잡 미묘한 어떤 심리를 드러낼 거나 고민을 해요. 그래서 발자크의 어떤 양면적인 그 인간상, 그리고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이 로댕이 생각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몸을 단순화시키고요. 이 몸을 사실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자꾸 시선이 일로 가잖아요. 이걸 단순화시키고 얼굴을 표현을 하면서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해가서 어떤 정신적인 걸 드러내고자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려보려면은요, 너무 외형적인 거에 치우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모호하게 하면서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그 발자크의 미미한 정신성을 잡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로댕은 사실 이 작품을 만들고 굉장히 만족했어요. 근데 실제로 문인협회에서는 이게 왜 무슨 발자크냐고 해가지고 이게 거절했어요. 이걸 기증받는 거를. 한참 뒤에야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표현주의 조각, 어떤 사실적인 외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신성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표현주의 조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장승은 표현주의 조각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거 얘기예요. 중요한 것만, 어떤 정신성만 딱 드러내고자 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양가 감정.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근데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 유산의 관점에서 어떤 고대의 어떤 하나의 그 우리의 그 문화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돌이니까 남아있고 나무로 만든 장승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제 그 절에 가면은 사천왕상이 있죠. 사천왕상도 용도는 비슷합니다. 어떤 절에 들어오는 악귀들을 물리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기가 좋아요. 삼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그 특징이 이제 잘 드러나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천왕성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요, 약간 귀여운, 화내면서도 귀여운 표정이에요. 그 장석이랑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거는요, 중국 거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호탕한 그런 표정이고요. 일본 거는 굉장히 그 사악하고 잔인한 표정이에요. 이 죽일 때도요, 악귀를 죽일 때도 이렇게 목을 꺾어서 밟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이 악귀도 귀엽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요. 약간의 이제 그 동쪽을 지키는 이제 지국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또 그렇죠? 예. 우리는 게임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아요. 예. 뭐 슈퍼 마리오 뭐 그런 인물 같잖아요. 예? 예. 중국 거는 뭐 완전히 그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고, 예. 예. 삼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인데, 뭐 완전히 전쟁놀이 하는 그런 거 같죠? 상대를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같이 놀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요. 무서운 느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그 절에 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미의식이 이런 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풍속화를 다뤘어요. 그 이제 조선 시대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이거를 저는 조금 그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윤두서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풍속화를 시도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윤두서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 중기, 이 강희안의 작품으로 전해져 오는 작품입니다. 자, 윤두서가 지금 시도했던 바를 뭐냐면은요. 자, 조선 중기까지 이 자연에서, 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은 선비들이에요. 또는 고사 인물이나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수양을 닦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져 왔는데, 이 자리에다가 그 당시에 농민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농민을. 네. 자,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까 그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시 조선사회이기 때문에 서민과 선비의 이 대립구조가 있던 시대입니다. 서민은 당연히 천박하고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해왔고, 선비는 고상하고 탈속적이다라는 이런 편견이 지배하던 시대에 서민들을 고상하고 탈속적인 그런 자리로 바꿔 그렸다는 얘기죠. 파격적인 시도죠. 이런 시도를 우리가 모르면 이 작품이 안 읽혀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서양으로 비교를 하면은요, 이게 이제 마네의 작품인데요. 이 마네 현대미술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작품이죠. 이 작품이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두 가지의 앵글이 있어요. 하나는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중요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들레르 같은 평론가가 주목하는 관점인데요. 그 관점은 마네가 그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요 배경은 그 고전주의 회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 사람들의 포즈도 고전주의 회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당대 19세기 파리 사회에 바뀐 어떤 부르주아 문화를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자신들의 문화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바들이 만들어지고 뭐 창녀 거리들이 만들어져요. 창녀들이 막 직업 여성들이 당당하게 이제 하나의 그 자기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런 어떤 바뀐 시대 상황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점심때 이렇게 당당하게 프로페셔널 눈매로 바라본다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 만해의 다른 작품 올랭피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젊은 창녀가 자꾸 수줍어 오지 않고 당돌하게 쳐다본다 그거예요. 관람객을. 그래서 이제 살롱전에 낙선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보들레르의 관점은 이것이 그 당대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떤 리얼리즘의 시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버그의 관점은, 그린버그라는 미국의 평론가의 관점은 이것이 하나의 그 평면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밝음과 어둠의 이런 명암 대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그림이 평면화되면서 추상미술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나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쿠르베를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쿠르베의 리얼리즘은 단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이 만해의 관심은 부르주아 계층을 당대의 현실로 삼은 거예요. 만해의 다른 작품은 이제 바 술집 그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당대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에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인상주의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평면성 쪽으로 이걸 많이 해석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리얼리즘이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보들레르가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앵글로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자고요. 자, 이 풍경은 하나의 고전적인 산수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조선 중기에 오면은 이제 소경산수 인물화로 해가지고요. 산수를 조금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것이 유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가져온 거죠. 가져오면서 이 인물을 그 당대 농민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농민들을. 그죠? 그러면 이런 관점 아니에요. 그죠? 이 쿠르베의 이 돌 깨는 사람이나 이 윤두서의 돌 깨는 석궁이나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이거는 1849년 작품이고 이건 18세기 초예요. 150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리얼리즘이고 이건 풍속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자꾸 미학적인 앵글로 한국 미술을 볼 때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조선시대의 풍속을 그렸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미술의 관습, 산수화의 관습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당대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를 리얼리즘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비판적인 리얼리즘,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부르주아 계층을 비판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이렇게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사는데 부르주아들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건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앵글이라면은 이거는 그런 비판하는 앵글이 아니라 어떤 서민들이 저런 자연에서 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이 일이 꼭 나쁜 건 아니죠. 노동의 기쁨이라는 거는
완전히 몰입이 되기 때문에요. 현실을 잃어버리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무아지경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농민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약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해학적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판적 리얼리즘. 풍자를 기반으로 비판적 리얼리즘. 이건 해학적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대적으로 보면 150년이 더 빠르다. 뭐 책에다는 제가 150년이 빠르다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작품 아니에요. 이거 150년 전에 그린 윤두서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베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베끼지는 않았을 테죠. 근데 우연히 일치겠지만, 아무튼 미학적 앵글을 보면은 같은 의도예요. 밀레도 처음에는 리얼리즘적인 시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쿠르베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르비종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명상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명상적으로 그렸지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우울한 시각이 들어요. 농민들에 대한 태도가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예. 약간 그 좌절,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체념적인 미의식이, 정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 조선시대에서 여성들을 그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흥석이라 가지고 여성들은요, 정말 이 사회적인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민들을 다룬 것도 대단한데 여성들을 다룬다는 거는 이건 파격적인 얘기예요. 굉장한 어떤 그 현실 의식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고, 윤도서가 참 인품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양반, 굉장한 그 양반 출신이지만은 윤선도의 그 후손 아니에요. 굉장한 그지만 그분이 인품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노예들,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한테도 깍두덕에 대접을 하고, 그 노예들의 그 재산, 그 빚을 다 불태워버린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그 휴머니즘적인 양반이지만 그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해요. 연민이 있다는 얘기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들은 그냥 이 봄날에 나무를 캐면서 망아지경,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자연을 즐기는, 감각적으로 자연을 즐기고 이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파격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 시선이 그 구도가 대각선으로 가 있는 거죠. 이건 수평 구도인데. 그래서 그 윤두서의 풍속화를 개성한 사람이 김홍도예요. 이제 산수 다 빼버리고 풍선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양반 서민의 대립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서민들은 몰 개성적이고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 또 양반은 개성적이고 자유롭다는 이 편견을 반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선, 점선으로 나눈 거는 주로 주제를 서민들을 다루면서 개성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암묵적으로 양반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게 그림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양반, 마름이라고 이 서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을 그릴 때는 다 자유롭게 그렸죠. 자세가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고 복장도 다 달라요. 그죠? 이게 김홍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김홍도를 볼 때 뭘 볼까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김홍도 그림을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개성적으로 그래요. 옷 벗은 사람, 완전히 벗은 사람. 더우면 완전히 벗는 거고, 조금 덜 더우면 반쯤 풀어 헤치는 것이고, 안 더우면 입는 거고, 이런 거죠. 그죠? 자유롭잖아요. 네. 동작도 자유롭고. 그리고 다 표정들이 해맑아요.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신이 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은
더워도 옷을 입어야 되고요. 모자를 써야 되고, 예? 지루우니까 담배를 피워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예?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예. 이런 자세는 목디스크에 치명적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사람과 누가 더 재밌겠냐는 거죠. 예? 반대 앵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주정의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김홍도는 서민들을 그리면서 이걸 지금 반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김홍도의 해악이에요. 자, 김홍도가 이제 점심 먹는 장면인데요. 일 끝나고 먹는 이 점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조선시대는 밥을 2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이제 출출할 때 간단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점이에요, 점. 마음 심자. 마음이 점을 딱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김홍도가 그린 점심과 밀레가 그린 점심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는 이 밀레가 요거는 이제 그 쌀농상에서 2등상을 받은 작품이고 비교적 초년기에 아주 의욕적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뭐 50몇 장을 그렸어요. 네. 여러 각도를 그려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밀레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고전적인 관점인 일시점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뒷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해도 이렇게 이제 이 펑퍼짐하게 구도가 나오는 거죠. 이 구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구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김홍도는 어떻게 개성을 그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띄워놓죠. 다 띄워놓고 겹친 사람이 없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어디서 봤느냐. 어? 이게 뭐 일시점도 아니고 다시점도 아니고 귀신 같은 시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시점을 섞어놔가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개성을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밀레처럼 수십 장 스케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그냥 다 그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성격을 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림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점심의 당번이 누구예요? 남자 중에서. 당번. 이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점심을. 누가 당번이냐는 얘기죠, 남자 중에서. 네, 제대로 이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오늘 당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 부인이 옆에 앉지, 부인이 저 옆에 앉았겠어요. 부인이 가까이 앉겠지. 그죠? 그 옆에 앉아서 이제 가족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3남매예요. 아들만 셋인데, 걔까지 해서 이제 같이 따라왔는데, 나이뼈들로 이제 얘는 이제 젖 먹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얘는 좀 커가지고, 아빠 뒤에 앉아서 여차하면 술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 장남이잖아요. 얼굴이 닮았잖아요, 이게 얼굴이. 네? 네. 장남이 닮아요, 원래. 그래서 아빠 몰래 이제 술 한잔, 그릇만 나오면 술 한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아들 둘 같다고요? 아들 둘이 자기네끼리 뒤에서 아들. 이게 아들이야. 이 여자, 아들 이게 이런 사람이죠. 네, 인상이 안 닮았잖아요. 근데 이 점심에 먹는 이 맛,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 맛을 알겠어요? 머리만 굴리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만족감이죠. 개는 이 맛을 알아요. 배고픔을 개벽 타고 찾아서 돌아다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개가 너무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양반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맛입니다. 뭐 머리만 굴리다가 뭐 기름진 부피 없이 이렇게 먹어보세요. 배고플 때 한 숟갈 더 먹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압니까? 그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러고 먹는 맛이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성들을 연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현실을 그냥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학적인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죠. 다르다는 거죠. 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 서당이고 이게 오늘날의 학교예요. 이 차이예요. 여기에는 긴장이 있잖아요. 긴장. 혼내는 사람과 혼나는 사람의 대립이 있고, 또 이걸 지켜보는 학생들, 이걸 냉소적으로 비웃는 사람과 이걸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대립이 있죠. 이렇게 대립이 있고, 이렇게 대립이 있죠. 그죠? 모든 시선을 다, 이 전체를 조망하게 만들어요. 김홍도의 그림은. 다 입장이 다르지만, 다 개성을 다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이 없죠. 선생은 혼자 강의하고, 학생들은 다 자고, 네? 뭐, 이 자는 게 어떻게 자느냐의 문제예요. 엎드려 자느냐, 앉아서 조느냐, 누워서 자느냐. 네? 이 차이죠. 네? 네. 긴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혼나는 건데, 이쪽 사람들은 비교적 양반댁 자제들이에요. 이 결혼한 사람 갓을 쓰고 있고, 나이 순으로 앉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어리죠? 어리니까 웃는 웃음이 까까까까 웃으니까 옷주름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까까까까 웃음까지 느껴지죠? 웃음이. 예? 예. 까르르 하는 거, 이거. 예. 나이순.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얘들이 어저께 같이 놀면서 숙제 안 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는 거예요. 얘가 책을 밀어주죠, 이렇게. 쓱 책을 밀어주고. 얘는 아직도 책장을 넘기고 있죠?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이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생긴 얼굴이 되게 공부를 못 해요. 이게.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 얘는 귓속말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예. 근데 이 우군이고 적군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얘들은 이제 고소해 하는 거고, 얘들은 의리가 있는 애들이고, 예. 같이 노는 애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다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림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예, 우리의 그 본성을 이렇게 건드는 그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씨름판에는 22사람이 나오고요. 22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이 그림은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인데, 다 똑같죠? 네. 똑같은 옷, 똑같은 모자, 똑같은 복장에다가, 똑같은 총에다가, 똑같은 말을 하게 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것이 현대예요. 네. 오늘날의 현대는 개성을 말살시켜가지고, 저는 이 군대 문화라는 것이 가장 비정상적인 문화라고 보는 거죠. 약육강식이 만들어낸 식민사회의 약육강식의 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비정상적인 문화가 바로 군대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획일화시키는 거죠. 네. 인간의 개성이 살아나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긴장을 하게 돼요. 마음이 긴장을 하게 돼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김홍도의 그림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대립이 있죠. 이 사람이 서민이고 이 사람이 양반이죠. 신발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요 집신이 이 사람 거고 요 가죽신은 이 양반 거죠. 이 씨름판에서 양반 서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되죠. 공부나 잘할지 몰라도 힘에 있어서는 안 돼. 들리는 거죠. 들배지게 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도 다 각기 표정이 다르고요.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한지 부채로 가리고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음 순서죠. 대기하고 있고 다음 차례 두 사람이 다음 붙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뭐 씨름에 상관없이 엿장사가 시선을 바깥으로 빼주죠. 엿사라고 소리치면서. 뭐 각계각층이 개성대로 응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쓰러질까봐 팔을 뒤로 짚고 있는데 팔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생각하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감정이입이 뛰어난 거죠. 감정이입. 김홍도의 해학은 이렇게 개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획일화되지 않은 자신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서 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서민들의 자유란 얘기죠. 네. 자, 신윤복은 주제가 양반이에요. 이 사람은 양반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보통 그 당시의 편견은 양반은 체면 있고 고상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거를 채통 없고 천박한 서민들을 채통 없고 천박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반들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제 그 달밤에 기생과 데이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호롱불을 자기가 직접 들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 하인을 안 시키고 들고 왔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 화제를 보면은 이게 그 11시에서 1시라는 얘기예요. 11시, 1시니까 통행금지. 그 당시엔 10시가 통금입니다. 10시 넘으면 곤장을 맞아요. 근데 양반이 그 통행금지 걸려서 특히 기생과 사귀다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 가문의 망신인데, 그런 이형을 부릅쓰고 이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신분 사회에 엄격한 비정상적인 통제가 있던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윤복 작품을 리얼리즘으로 보는 거는 그런 관점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풍습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그 억압된 부조리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 우교의 작품, 스즈키 하루노부의 작품은, 이거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회적인 긴장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남녀의 달콤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리얼리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거는 그 엄격한 조선사회, 유교사회에 부조리한 우리의 그 신분제도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이건 만남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응원을 하죠. 본능을 응원하죠. 이 사랑이 잘 됐으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신분 때문에 사랑을 못 이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건 오늘따라 달이 왜 이렇게 밝아요, 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생이 이제 나중에 그 장규랑 사귀다가 나중에 이제 시집 가본 것 같아요. 못 만나다가 이 기생이 주선해가지고 어렵게 만났는데, 예? 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숨 떨리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목숨을 건 사랑인데 달이 밝아가지고 이 앞에까지 다 보이는데, 예? 예. 여기에는 엄격한 그 조선시대의 유교사회의 신분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로코코의 프라고노라의 작품인데, 여기서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있음직한 사랑이고,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사회적인 금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은 항상 그런 걸 다루는 거죠. 그죠? 금지된 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 금지에는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의 편견과 그런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전이 들어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 사회를, 귀족 사회를 반영하는 것과 귀족 사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말하는 거는 다른 거죠. 여기에는 강력한 리얼리즘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풍속화를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신윤복의 그 주제는 다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다 읽히게 돼 있습니다. 다 사회적인 금기를 다뤄요. 청성가부를 다룬 거죠. 이 여자가 청성가부인데 젊은 날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 높은 담벼락이 있는 집에서 혼자서 이 평생을 여기서 지내야 되는 거죠. 물론 시녀는 있지만, 이 얼마나 젊은 여자가 얼마나 이 부조리한 관습입니까, 이것이. 이 매화도 봄날에 이 담을 넘고 있고, 개들도 개교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고, 새들도 사랑을 나누는데, 정작 인간이 이렇게 평생을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 현실이냐고요. 예.
이 소나무가요,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절개, 평생 지구와 너 절개를 상징하는데 꺾여 있죠? 절개는 개뿔이 나죠,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이 여자의 마음이죠. 이 소나무 꺾인 거는. 평생 푸르름을 강조하는 이 소나무도 몇 없어요, 이게. 그죠? 내가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진짜는 거죠. 이 개만 또 못한 인생 아니에요. 개들도 자유롭게 개구멍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래서 너무 부러운 눈으로 보는데 저기 하녀가 와서 그러지 말라고 꼬집는데 하녀도 풀렸어요. 다리가. 외로운 여성들이 보내기에는 너무 잔인한 봄날이죠. 이 근의 작품도 포인트가 지금 에로틱한, 에로틱한 이런 장면이 아니라, 단호한 여성들이 모처럼 이제 그 깊은 산속에 가서 청프로 머리를 감고 이렇게 그네 타면서 즐기는 날이에요. 옛날 단호날은. 평상시에는 남자에 억압되어 있다가. 근데 산이 깊으면은 절이 있죠? 네. 절에는 또 스님들이 있고. 이 젊은 이 스님들이 무슨 연유로 어렸을 때부터 이 스님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 욕망을 누른다는 게 쉽지 않죠. 한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네.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공부한다는 것이 젊은 나이에 쉽지 않잖아요. 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런 걸 바라보는. 그 계급보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금지보다 더 우선하는 인간의 본능. 이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신인복입니다. 본능의 우선. 그럴 때 우리는 그 본능을 응원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적인 금기보다도 본능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득신의 경우는 포인트를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는 본능의 행동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본능과 이성으로 이음법으로 나누면은 이성은 우월한 것이고 본능은 열등한 것이다. 동물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 갖고 열등한 거, 이성은 인간다운 거, 우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대립항으로 보는데, 김득신의 그림을 보면은 이 본능적인 일상 중에서도 본능적인 걸 담아서, 주제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파적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적막한 그 시골 농가의 그 적막함을 깬다는 거죠. 파적. 적막함을 깬다는 얘기인데, 이 고양이가 이제 범인이에요. 고요한 시골 오후의 봄날이죠. 이 고양이가 그 병아리를, 잘 죽은 병아리를 물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 병아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도주 본능. 그 다음에 어미 닭은 병아리를 쫓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성 본능이에요. 이 모성 본능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위험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차에 깔리게 되면은 그 구하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는 갈등할 거려. 근데 엄마는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이 눈이 빨개져가지고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인, 이 마루에서 이 자리를 짜고 있는 이 주인은 재산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려오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또 허리라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이 붙잡아주려는 보호 본능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고양이 때문에 아무튼 모든 존재들의 본능이 딱 깨어나는 그 찰나, 그 순간을 잡은 거예요. 찰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을 잡은 거예요. 자, 그림에서 이런 거를 주제로 잡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서양에서는 드가가 이런 주제를 그려요. 하품하는 그 순간, 기지개 펴는 순간, 무의들이나 세탁소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이 사람의 포인트는 인상주의 작가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그 사람들의 우연스러운 동작을 스냅사인 찍듯이 그린 작가가 드가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 포착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은 손가락을 집어넣고 싶죠? 입속에다. 순간 포착인데
김득진의 작품에도 이 포대화상을 그린 건데요. 중국의 그 포대화상은 동양의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오나라 때 그 전쟁 중에 그 동양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다는 뭐 그런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인데, 이런 성인의 모습을, 어떤 위대한 성인의 모습을 하품으로 모습, 기지개표가 하품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어떤 숭고한 어떤 존재를 가장 일상적이고 하찮은 그 찰나를 잡은 거죠. 자, 김득신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재가 비슷해요. 그죠? 그죠? 목동을 이제 집시로 바꿔놓은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인간과 동물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목동이 이 동물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목동이 너무 점심 때 졸려가지고 편안하게 본능적으로 종로 문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이 소는 갑자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인도오는 산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안내해야 되는 건지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건데, 자, 루소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집시를 너무 편안하게 만도릴 하나, 술병 하나 들고 여행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사막을 이불 삼아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꼬리를 반짝 세우고 꼬리를 세운 거 긴장했다는 얘기죠. 눈을 떠가지고. 정작 놀라야 될 건 인간인데, 사자가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집시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주제죠?